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21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금융 이론이죠.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 개발, 이 취득 등의 목적으로 화폐와 신용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도, 시장, 수단과 관계된 영역을 말한다. 부동산 금융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2번은 작년에도 출제된 지문이죠. 이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맞고요. 또 부동산 금융의 기능이 나와 있죠. 담보 기능, 감가상각 및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며 소구 금융이 일반적이다 하니까 틀린 지문인데, 자, 이 프로젝트 금융이죠. 이 프로젝트 금융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 부동산 담보 우리가 대출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부동산 담보 대출 방식이 아니다. 이 프로젝트 시행 회사가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회사채를 발행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부동산 담보 대출 방식이 아니고, 또 이 사업주는 이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소구 금융을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소구 금융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이고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개발 및 건설 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다. 또 맞는 지문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2번 주택금융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 자, 우선은 주택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자가주택 공급을 또 확대를 하고, 또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구매력이 향상돼서 수요가 증가하죠.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켜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수요 공급 조절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주택 청약 종합 저축과 같이 저축을 유도함으로써 주택 자금을 조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 자원의 균등 배분의 기능은 없습니다. 자, 틀린 지문이 5번이죠. 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자금을 융통해주는 또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금융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부동산 금융에서 변동 이자율을 적용하는 융자는 이 대출자, 금융기관이죠. 대출자는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 대출자를 인플레이션 위험으로 보호해준다. 자, 여러분,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전가함으로써 보호해줍니다. 1번 맞는 지문. 동일 조건 하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융자 비율이 높을수록 부동산 수요는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를 하죠. 자, 우리가 대부 비율을 LTV인데,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융자, 자, 이 융자가 바로 이 대출금인데,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융자, 이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즉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높을수록 이 구매력,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구매력이 향상돼서 부동산 수요는 먼저 증가합니다. 2번 정답이 되겠죠. 3번 일반적으로 대출 상환 기간 만기가 길수록 자금 수요자는 매번 상환 부담이 가벼워져서 부동산 수요는 증가합니다. 네 번째, 일반적으로 융자 기간 만기가 짧고 융자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기관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죠. 자, 융자금의 금리가 낮을수록 자금 수요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서 또 부동산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자, 4번 문제.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해서 주택저당증권 MBS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1번 맞는 지문이죠.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면은 이 차입자는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안 되죠. 낮아지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우리가 틀린 지문이죠. 이 시장 이자율이 이 대출 우리가 약정 이자율보다 낮게 되면은 이 차입자는 높은 대출 금리로 갚으니까 손해잖아요. 이 차입자는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뭐를 한다? 이 조기 상환,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만기 전 변제,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2번 틀린 질문이죠. 높아지면 하면 안 되고 뭐 해주면 낮아지면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낮아지면 해야 맞는 지문이네요.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금 조달 방법 중 부동산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 이것은 지분금융의 우리가 한 종류죠. 지분금융입니다.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죠. 3번 맞고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고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극 금융을 원칙으로 하죠. 비소극 금융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보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증한 부분에 제한해서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죠. 이 제한적 우리가 소극 금융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이 어떤 사람이 주택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6천만 원을 연 이자율 6% 20년간 매월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다. 매월의 동그란 매월입니다.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죠. 원리금 균등 분할 밑줄. 자, 원리금 균등 분할은 약어로 CPM인데,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매월 원리금이 42만 9천 원일 경우에 첫 해 상환되는 원금 상환액은 얼마냐? 자, 그러면 자, 첫 해에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에서 우리가 이자 지급액은 얼마냐? 자, 이자 지급액은 융자 잔고. 자, 여러분 매 기간마다 융자 잔고인데 첫 번째 달에서는 아직 돈을 안 갚았어요. 안 갚았으니까 얼마죠? 6천만 원이죠. 자, 안 갚았으니까 6천만 원에 우리가 연 이자율 몇 프로? 우리가 6%죠. 6%인 얼마? 12개월로 나눠줘야 바로 연 이자율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 우리 0.5%가 되겠죠. 0.5%. 자, 0.5%입니다. 자, 0.5%. 여기 0.5%를 곱해주면 얼마 나오죠? 0.5%를 곱해주면은 우리가 30만 원이 나오겠죠. 자, 이 이자 지급액이 우리가 30만 원이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서 융자 잔고에서 여기 나오는데 원금 상환액은 지금 원금 상환액을 구하는 거죠. 자, 원금 상환액은 매월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은 똑같은데 원리금 상환액 42만 우리가 9천 원에서 이자 지급액 30만 원을 빼줬더니 원금 상환액은 12만 우리가 9천 원이 되겠죠. 12만 9천 원.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이자율은 연 이자율 7%이며 20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했다. 매년 동그라미 매년 상환 조건이네요. 첫 번째 상환을 해야 될 원리금이 얼마냐? 자, 그러면 매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죠? 자, 여러분이 거기서 보면은 원리금 균등 분할 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인데 매년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냐? 자, 원리금 균등
우리가 분할 상환 방식에서 매년 원리금 상환액은 이 대출금에 뭐를 곱해준 것 같죠? 저당 상수를 곱해줘야겠죠. 자, 대출금에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데 대출금이 얼마? 지금 문제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죠. 3억 원. 3억 원인데 이 저당 상수가 몇 프로? 연이자율 7%에다가 20년이죠. 7%에 20년에 대한 저당 상수가 문제에서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0.0943 우리가 93이 나오죠. 자, 요것을 곱해주죠. 자, 곱해주면 3억 원에 이걸 곱해주면 얼마 나오냐? 2,831만 7,900원이 나오네요. 자, 이 원리금 상환액을 구했죠. 그러면은 매년 원리금 상환액을 구했으니까 그럼 첫 번째 1회차에 뭘 구해야 되느냐? 이자 지급액부터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자 지급액은 또 우리는 융자, 잔고. 첫 번째 해는 아직 돈을 안 갚았죠. 돈을 안 갚았으니까 대출금 우리가 3억 원에서 이자, 연이자율 우리가 7%를 곱해줬더니 2,100만 원이 되겠죠. 2,100만 원. 그럼 원금 상환액은, 자, 원금 상환액은 이 원리금 상환액. 자, 매년 원리금 상환액은 동일하죠. 요거 2,831만 7,900원에서 이자 지급액 2,100만 원을 뺐더니 731만 7,900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따라서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7번 문제로 가시면은, 자, 다음 설명에 가장 적합한 상환 방식은 융자 원금을 전체 상환기간 만기로 나눈 할부 상환금과 그때그때의 잔금은 융자 잔고죠.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 바로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그래서 월부금은 상환 초기에 많고 만기에 가까울수록 적어진다. 자, 여러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에 대한 설명, 정답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8번은 이 7번 문제의 개념을 이용해서 8번을 풀어보면은, 주택 구입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을 해야 할 원리금은,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인데 연 5%입니다. 대출기간이 20년. 자, 원리금 상환 조건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연 단위로 매기말 상환한다. 연 단위죠. 자, 그러면은 매년, 자, 연 단위니까 매년 상환 조건입니다. 자, 매년 원금 상환액은 얼마냐? 자, 매년 상환 조건에서 우리가 매년 원금 상환액은 얼마냐? 자, 매년 원금 상환액은 이 대출금을 전체 상환기간 만기로 나눠주면 되는데, 지금 대출금은 얼마 받았죠? 2억 원을 받았죠. 자,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만기 전체 상환기가 몇 년? 20년이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해, 자, 첫 번째 해 얼마죠? 공 하나 없어지면은 2천만 원을 2로 나누니까 1,000만 원 되겠죠. 첫 번째 해도 1,000만 원, 두 번째 해도 1,000만 원,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계속 가면서 마지막 20년짜리에도 우리가 1,0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매년 원금 상환액은 1,0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원금 뭐죠? 뭐일 경우에? 원금 균등.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CAM이라고 하는데, 원금 균등 분할 상환액에서는 매년 원금 상환액은 동일하죠. 자, 이자는 자, 매 기간 말 융자 잔고, 지금 첫 번째 해는 아직 돈을 안 갚았죠. 얼마죠? 2억 원. 자, 2억 원에 뭐를 곱해주면 돼? 이자율을 곱해주는데, 이자율이 연 5%죠. 자, 이자율이 연 5% 곱해줬더니 얼마가 나옵니까? 10%면 2,000만 원인데 5% 하면 1,000만 원이 나오겠죠. 자, 첫 번째 해에 이자는 1,000만 원이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자가 1,000만 원인데 지금 2년 차를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2년 차를 구하는 겁니다. 2년 차. 자, 이자는 얼마? 융자 잔고는 자, 원금 1,000만 원 갚았으니까 2억 중에서 1,000만 원 갚았으니까 2년 차에 우리는 1억. 융자 잔고는 1억, 우리가 9천만 원이죠. 2억에서 1,000만 원 뺀 1억 9천만 원의 연 이자율 몇 프로? 5%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 우리가 950만 원이 우리가 이자가 되겠죠. 요거 곱해주면 1억 9천만 원 5% 곱해주면은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950만 원. 자, 950만 원 이자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 이 원리금 상환액. 자, 2회차에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이자를 내준 1,950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죠. 자, 지금 뭐를 구하는 거죠? 요걸 구하는 거죠. 1,950만 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예를 하나 봤고요. 9번 문제로 갑니다. 상환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적으나 차입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저당 대부 방법은 뭐냐? 바로 우리가 점증 지불 저당을 의미하죠. 1번이 정답인데, 그래서 이 9번은 우리가 바로 GPM에 대한 설명이죠. GPM을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 또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상환, 저당 대출이라고도 하죠. 점증, 또 지불 저당이라고 합니다. 1번 정답이 되겠죠.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10번 문제는 다음 관로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 점차 그 부담액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장래의 소득이나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출 방식, 바로 GPM이죠. 기업은 우리가 뭐에 대한 방식? 이 GPM,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입니다. 니은은 원리금 상환액은 매기 동일하다. 자,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자, 이 원리금 상환액. 자, 원리금 상환액은 이렇게 매기 동일하다. 자, 원리금 상환액이 이렇게 매기 동일한 방식은 바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죠. 자,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 우리가 상환을 하는 CPM을 얘기합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말하죠. 자, 이때 원리금에서 원금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환 시기에 따라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이자 지급 곡선. 자, 이자 지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리고 원금 상환 곡선은 이런 형태로 주어지죠. 자, 이때 매 기간 첫 번째 달에 이자 지급액은 가장 많고 원금 상환액은 가장 낮죠.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지급액은 체감, 원금 상환액은 체증하는데 매월마다 원금 이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상환 시기가에 따라서 원금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돼요? 상환 시기에 따라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기억은 GPM, 니은은 우리가 CPM에 대한 설명. 따라서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11번 문제. 자, 점증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의 세 가지 방식의 대출 방식 중 다음 질문에 적합한 방식은 차입자의 월 불이익이 가장 적은 대출 상환 방식. 자, 여러분이 원금 균등은 처음에 합치면 2,000, 그 다음 1,950, 그 다음에는 1,900 이런 식으로 오니까 점점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드는 방식이 바로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우리는 CAM, 즉 원리금
원리금 체감식 상환 방법이죠. 자, 그래서 우리 차입자 이렇게 가는 건 어떻게 돼? 처음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원리금 상환액이 점차 이렇게 증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바로 GPM이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차입자의 첫 회에 있어서의 월 불이익이 가장 적은 건 뭐죠? 가장 적은 건 GPM, 점증 상환 저당 대출이죠. GPM이고, 자, 두 번째, 첫 해 월 불입의 납부 후에 만기 이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에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적은 거. 자, 미상환 대출 잔액이 또 가장 적은 건 뭐냐? 얘기죠. 미상환 대출 잔액은 융자 잔고인 잔금을 얘기하죠. 융자 잔고인 잔금인데, 자, 이게 대출금이 이렇게 주어졌죠. 자,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인데 만기가 되면 대출금을 전액 갚은데, 이제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매 기간 일정 금액씩 갚기 때문에 또 일정 금액씩 점점 줄어들어요. 융자 잔고가. 자, 빨간색이 바로 CAM,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 원리금은 원금이 처음엔 작다가 점점 기간이 경과할수록 갚아나가는 금액이 많아지니까 이런 형태로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내려오는 게 우리는 바로 CPM이죠. 자, 초기에 이렇게 원리금 상환액이 적다 보면 초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이런 상황, 마이너스 부의 상황이 나온 게 바로 GPM인데, 이렇게 뭐가 나오죠? 중도, 만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중도 상환을 할 경우에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적은 것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따라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로 갑니다.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들 중 우리가 맞는 것을 구하는 거죠. 다음 설명들 중 우리가 맞는 것. 자, 한번 보시면 1번 우리가 원리금에 있어서의 우리가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의 균등 분할 상환은 점증 상환 대출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초기에 자금 회수가 늦다. 점증 요거에 비해서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적고, 여기 보세요. 자금 회수를 보면은 첫 번째 달에 돈을 누가 많이 갚죠? 요만큼 갚잖아요. 처음에는 이만큼 갚고 미상환된 원금이 많죠. 처음에 많이 갚는 거고, 요거는 적게 갚죠. 점증은 마이너스 원금 상환이니까 뭐가 많이 갚다? 우리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 많이 갚아요. 그래서 자금 회수가 빠르다 해야 맞겠죠. 1번은 틀린 질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이렇게 대출 기간 내내 매 기간 동일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2번 정답. 점증 상환 저당 대출은 미래의 소득이 보장되는 젊은 부부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게 유리하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액에 의하면은 대출 기간 중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중 대출 원금 분할 상환액의 규모는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이렇게 증가하죠. 점점 늘어난다. 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점증 상환 대출은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하고 긴 사람에게는 불리합니다. 5번 틀린 지문. 자, 13번. 투자자 A는 우리가 임대용 빌딩에 투자하기 위해서 480억 원을 융자받기 위해서 A은행, B은행, C은행을 방문하여 다음 보기와 같은 대출 조건을 제안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옳은 설명은, 자, 그러면은 단 제시된 조건 위에 모든 조건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A, B, C는 전부 연이자율 6%인데 A는 20년 만기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 B는 매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C는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서 3년 만기로서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C은행에 어떻게 돼요? 대출이 가장 높다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틀렸죠. 우리가 C은행은 우리가 만기 되기 전까지는 매년 이자만 갚잖아.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니까. 그래서 우선 C은행은 아니고,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돼? 일반적으로 어디가 높죠?
대출 초기에는 뭐가 높아?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높고 만기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항상 하면 틀린 지문 1번은 틀린 지문 2번 이자 상환액은 항상 비은행의 대출이 높다. 이자는 어떻게 돼요? 이자는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이나 똑같죠. 처음에는 첫 번째 달에 이자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자가 이렇게 내려온 직선의 형태로 내려오는 것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 이런 형태로 내려오는 것은 뭐죠? 우리가 CPM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달의 이자는 이렇게 같아요. 이자는 첫 번째 달의 이자는 같은데 항상 비은행의 대출이 높다 하면 돼. 이자가 이렇게 꼭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게 바로 뭐죠? 바로 C은행이지. C은행. C은행은 원금 만기 일시상환이잖아. 원금 만기 일시상환에 C은행은 어떻게 돼? 융자잔고가 똑같거든요. 자, 융자잔고가 대출금이 매년 똑같다 보니까 갚아나가는 이자도 어떻게 돼요?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이자는 항상 누구? C은행의 대출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 3번 첫째 달의 원금 상환액은 어디가 나오고 원금 상환액은 어디가 바로 원금 균등 상환인 어디가 많이 갚죠? 우리가 비은행이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인 비은행이 가장 높습니다. 첫째 달에 이자 지급액은 모든 은행이 동일하죠. 자, 여러분 요거 첫 번째 달에 이자 지급액을 봤더니 모든 은행이 다 동일하죠. 자, 모든 은행이 다 동일하다. A은행은 요거죠. 여기는 A은행. 여기는 B은행, 여기는 C은행. 모든 첫 번째 달은 똑같아요. 첫 번째 달은 다 똑같다. 4번 정답. 첫 번째 달의 원리금 상환액은 어디가 가장 높다? C은행이 아니라 뭐죠? 바로 원리금 상환은 원금 균등이죠. 원금 균등인 B은행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주택 저당 대출 방식 중 고정금리 대출 방식인 원금 균등 분할 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대출 기간 초기에는 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 원리금 균등보다는 요것보다는 뭐죠? 높죠. 그래서 맞는 지문. 작년에도 출제했죠. 1번은. 2번 대출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차입자에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 보다 안전하다. 왜? 원금 균등이 더 많이 갚기 때문에 원리금 균등보다 원금 균등이 더 많이 갚죠. 그래서 맞는 질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서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왜? 원리금 상환액이 원금 균등보다 원리금 균등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맞고 원금 균등 우리가 상환 방식이죠. 자, 이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초기 원리금. 자, 이 초기에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우리가 균등 분할 상환 우리가 비교를 하면은 원리금인데 이자는 똑같죠. 초기에 이자 분자는 똑같은데 어디가 많죠? 원리금은 어디가 많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첫 번째 달은 더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자는 똑같거든요. 1이라 하고 여기 원리금이 2고 여기는 3이다. 이렇게 보면은 2분의 1과 3분의 1 하면 전체를 비교하면 어떻게 전체를 비교하면은 요 값이 크죠. 그래서 CPM이 큽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 5번 중도 상환 시에 차입자가 상환을 할 저당 잔금은 요거 얘기죠. 미상환 대출 잔액이 저당 잔금인 미상환된 원금인데 저당 잔금은 어떻게 돼?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보다 높죠. 작다 하면은 틀린 지문이죠.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상환 첫 해에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크다 하면 안 되죠. 작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지문. 니은 점증, 우리가 상환 방식인 경우 미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건 점점 원리금이 점점 줄어드는 뭐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CAM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지문. 미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것은 CAM. 왜? 원리금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CAM, 점증이 아닙니다. 니은 틀린 지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인 경우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죠. 그래서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이 원리금, 또 뭐라고 하죠? 체감식 상환 방법이라고 하죠. 자, 원리금 체감식 상환 방법이라고 합니다. 원리금 체감식 상환 방법. 이렇게 매 기간마다 원리금이 점점 줄어듭니다. 맞는 질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인 경우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뭐죠? 늘어나죠? 체증을 합니다. 맞는 질문. 디귿 니을이 맞네요. 몇 번? 우리가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1례차 월 불입액, 1례차 월 불입액은 어디가 많죠?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많습니다. 동일하다니까 틀린 질문.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금리 이자율이 같고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 하니까 틀렸죠.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유리합니다. 왜냐? 변동금리 대출을 대출받으면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출자는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변동금리는 불리합니다. 차입자 입장에서는. 2번 틀렸고 3번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은 점점 낮아지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집니다.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은 차입자에서 대출자가 아니라 대출자에게서 차입자에게로 전가됩니다.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 4번 틀렸고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은 원리금 균등보다 어떻게 돼요? 미상환된 저당 잔금이 작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대출 잔액은 미상환된 원금을 얘기하겠죠. 자, 17번. 주택담보저당을 고정이자율로 상환하는 경우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저당 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저당 방식, 점증 상환 저당 방식 등이 있다. 각각의 상환 방식에 따라 차입자의 소득에서 이 저당 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중과 주택 가치 대비 저당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진다. 저당 시기에 따라서 다음 관련에 들어갈 적절한 저당 상환 방식은 1번 볼까요? 대출 초기. 자, 대출 초기를 보면은 차입자의 소득에서 저당 지불액은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하겠죠. 이 차입자의 소득에서 저당 지불액인데 차입자의 소득은 점점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이 소득에서 이 저당 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건 뭐죠? GPM이죠. GPM이 되겠고, 두 번째 대출 중과 주택 가치 대비 저당 잔액. 여러분 주택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택 가치 대비 저당 잔액 비율이 가장 또 뭐 한다? 가장 높은 상환 방식은 요죠. 가장 높은 건 바로 요거 GPM이 되겠습니다. 대출 말기 차입자의 소득에서 저당 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거는 어느 거? 말기에서 가장 낮은 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정답. 자, 18번. 다음 중 대출 실행 시점에 있어서의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다. 자, 총부채 18번 보면요. 대출 실행 시점의 총부채 상환 비율 DTI인데 DTI는 차입자의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어떻게 돼요? 이 실행 시점에서 이게 가장 높다. 가장 높은 건 어느 거? 요 실행 시점에서 가장 높은 건 요거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 또 대출 실행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대출 비율이 가장 낮다. LTV죠. 대출 비율 LTV인데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우리는 대출금. 자, 대출 시점에서는 대출금인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중간에서는 뭐죠? 대출 잔액이죠. 자, 중도 상환 시기에는 대출 잔액인데 대출 잔액이 가장 낮은 거 뭐죠? 요거죠. 중도 상환 시점에 가장 낮은 건 얼마? 우리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그 둘 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정답이 되겠죠. 19번 저당 위험과 저당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자, 채무 불이행 위험은 저당 대부의 성격과 차입자의 신용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 2번 조기 상환 위험이란 차입자가 우리가 대부 기간 만기 전에 채무를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말하죠. 자, 완전 상환 저당이란 매 기간마다 원금 이자를 지불함으로써 저당 기간 만기가 끝남과 동시에 저당 대부액 대출금도 완전히 상환되는 저당 방식을 말하죠. 맞는 질문. 역연금 저당은 역모기지론이죠. 대출자가 차입자의 주택을 담보로 잡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평생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념이 나와 있고 조기 상환은 일반적으로 저당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을 때가 아니라 높을 때 발생합니다. 낮을 때가 아니라 높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5번 정답인데 5번은 작년 시험에도 또 출제를 정답지문으로 물었었죠. 그래서 5번 지문 우리가 중요한 지문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우리가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번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20번 문제부터 우리가 같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